미국 서부 해안의 한 언덕 위에 자리한 양궁장에서 홀로 훈련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김아린, 18살의 한국 양궁 국가대표였죠. 태평양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는 이곳에서 다른 외국 선수들은 모두 실내로 피했지만 하린은 달랐습니다. 후! 하린이 깊게 숨을 내쉬며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휘날리고 옷깃을 펄럭였지만 그녀의 자세는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마치 땅에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단단했습니다. 발끝부터 손끝까지 완벽한 일직선을 이루며 관역을 향해 집중하고 있었죠. 훈련은 극한을 향해 있었어요. 귀 옆에서 드럼이 요란하게 울려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관역을 응시했습니다. 소음에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을 기르는 훈련이었죠. 다음엔 눈가리개를 하고 감각만으로 화살을 날리는 훈련을 했습니다. 시각에 의존하지 않고 몸의 감각과 바람의 흐름만으로 관역을 찾아내는 연습이었어요. 이번엔 동전 맞추기다. 하린이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관역 앞에 동전을 붙였습니다. 일반 관역의 10분의 1도 안 되는 크기였죠. 70m 거리에서 동전을 정확히 맞추는 것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린에겐 일상이었어요. 40도가 넘는 사우나 텐트 안에서의 훈련은 더욱 혹독했습니다. 땀이 눈에 들어가도 손이 미끄러워도 절대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았죠. 극한의 환경에서도 평상심을 유지하는 훈련이었습니다. 한 발로 균형을 잡고 활을 당기는 모습은 마치 무용수 같았어요. 중심을 잡기 위해 온몸의 근육이 긴장했지만 활을 당기는 손은 여전히 부드럽고 정확했습니다. 이 정도 바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린이 바람을 맞으며 중얼거렸어요. 고향 진천 훈련장에서 겪었던 더 혹독한 바람들이 떠올랐죠. 풍속 10m 초과의 강풍 속에서도 관역을 맞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코치님이 항상 강조하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바람을 적으로 여기지 마라. 친구로 만들어라. 바람의 흐름을 읽고 바람과 함께 호흡하라. 하린은 눈을 감고 바람의 방향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좌측에서 우측으로 초속 8m 정도의 횡풍이었죠. 눈을 뜨고 활시위를 당겼어요. 화살이 바람을 가르며 정확히 10점 중앙을 관통했습니다. 하린의 입골에 작은 미소가 번졌어요. 조용하지만 단단한, 그것이 바로 김아린이었습니다. 하린이 화살을 뽑아 화살통에 넣고 있을 때 언덕 저편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5명 정도의 미국 학생들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앞서 걷는 금발 남학생의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죠. 전형적인 일진 무리였습니다. 어이, 저기 봐. 활 들고 있는 애가 있네. 리더격인 남학생이 손가락으로 하린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와, 진짜네. 너 닌자냐? 다른 학생이 킥킥거리며 물었습니다. 하린은 말없이 활을 정리하며 상황을 지켜봤어요.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죠. 한국에서도 해외 전지훈련에서도 종종 겪었던 일이었습니다. 동양인 소녀가 혼자 활을 들고 있으면 신기해하거나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거 코스프레냐 아니면 유튜브용이야? 안경을 쓴 학생이 스마트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아니면 영화 촬영하는 거야? 또 다른 학생이 주변을 둘러보며 카메라를 찾았습니다. 하린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어요. 경험상 이런 상황에서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리더격 남학생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이, 말 좀 해봐. 너 한국 사람이지? 남학생이 하린 앞에 서서 말했어요. 내가 한국 드라마 좀 봤거든. 너희들 다 태권도 할 줄 알지? 아, 그럼 활쏘기도 당연히 할 줄 알겠네. 다른 학생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하린이 조용히 활을 어깨에 매려고 하자 리더 남학생이 갑자기 손을 뻗어 활을 붙잡았어요. 잠깐, 이거 좀 보자. 진짜 활이네. 남학생이 억지로 활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하린은 활을 꽉 움켜쥐며 한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죠. 이건 그냥 장난감이 아니에요. 오, 영어 할 줄 아네. 남학생들이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그럼 이거 진짜 위험한 거야? 당연하죠. 이건 올림픽에서 쓰는 정식 활입니다. 하린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올림픽? 리더 남학생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너 올림픽 선수야? 한국 국가대표입니다. 하린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농담으로 시작했던 상황이 갑자기 진지해진 거죠. 하지만 리더 남학생은 곧 다시 웃음을 터뜨렸어요. 국가대표? 진짜로?
남학생이 친구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정말 활 잘 쏘겠네.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고 있었어요.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이제는 뭔가 다른 감정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어요. 활을 더 단단히 붙잡으며 한 걸음 더 물러섰습니다. 브래든, 너도 어릴 때 양궁했잖아. 옆에 있던 친구가 말했어요. 여름 캠프에서 배운 거 기억 안 나? 브래든이라 불린 리더 남학생의 얼굴에 자신감이 번졌습니다. 아, 맞다. 나 중학교 때 양궁 클럽에 있었거든. 꽤 잘했어. 할인을 쳐다보며 도전적인 미소를 지었죠. 그때 지역대회에서 3등도 했었다고. 와, 진짜? 친구들이 흥미롭게 반응했습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 브래든이 갑자기 말했어요. 내기 말이야. 나도 활 좀 쏠 줄 안다고 했잖아. 할인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어요. 이건 전문 장비고 위험할 수 있거든요. 무서워. 브래든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국가대표가 일반인한테 질까봐 겁나는 거야? 주변 친구들이 우우하며 야유를 보냈습니다. 상황이 점점 할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안전상의 이유로. 할인이 설명하려 했지만 브래든이 말을 끊었습니다. 안전? 여기 양궁장이잖아. 원래 활 쏘는 곳이고. 브래든이 주변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리고 나도 경험이 있다고 했잖아. 무슨 문제야? 친구들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공정한 경쟁이잖아. 국가대표라면서 왜 피해? 혹시 생각보다 실력이 별로인 거 아냐? 하리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거부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조금은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수년간 쌓아온 실력을 우습게 보는 것 같아서 말이에요. 좋아요. 할인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 브래든이 흥미롭게 물었어요. 제가 지면 이 활을 드릴게요. 할인이 자신의 활을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면 뭘 걸 거야? 브래든이 자신만만하게 물었어요. 사과하세요. 저와 한국 양궁에 대해 무례했던 것에 대해서 말이에요. 브래든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근데 그 비싼 활 정말 줄 거야? 약속은 약속이니까요. 할인이 담담하게 답했어요. 미국 학생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우와, 진짜 하는 거야? 이거 완전 영화 같은데. 누가 이길 것 같아? 대부분의 시선이 브래든에게 쏠려 있었어요. 키도 크고 체격도 좋은 그가 작은 아시아 소녀보다 유리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할인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마치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럼 시작할까? 브래든이 손을 비비며 말했어요. 규칙은 뭐로 할 거야? 규칙은 간단하게 하자. 브래든이 양궁장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한 발씩 쏘고 더 높은 점수 낸 사람이 이기는 거로.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리는 몇 미터로 할까요? 브래든이 잠시 생각하더니 가까운 관역을 가리켰어요. 저기면 충분하지 않을까? 30미터 정도. 할인은 속으로 의아했습니다. 국제 표준 거리는 70미터였는데 브래든이 제시한 거리는 너무 가까웠어요. 하지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그럼 누가 먼저 쏠까요? 내가 먼저 할게. 브래든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브래든이 할인에게서 활을 건네받고 화살을 활시 위에 걸었습니다. 하지만 곧 얼굴을 찡그렸어요. 잠깐, 바람이 너무 세네. 저기 바람막이 뒤에서 쏘면 안 될까? 바람막이요? 할인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저기 봐. 브래든이 양궁장 옆쪽 펜스를 가리켰어요. 저 뒤에서 쏘면 바람이 덜 불잖아. 친구들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라도. 바람 때문에 실력 발휘 못하면 억울하잖아. 할인은 마음이 복잡했지만 거부하지 않았어요. 브래든이 펜스 뒤에서 자세를 잡자 친구들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발밑에 돌들을 치우고 땅을 평평하게 다져주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저기 깃발 좀 치워줄래? 브래든이 또 다른 요구를 했습니다. 친구가 달려가서 소음을 내던 깃발을 빼버렸어요. 이제 그의 주변은 거의 실내 사격장 수준의 완벽한 조건이 되었습니다. 브래든이 여유롭게 조준하고 화살을 날렸어요. 화살이 날아가서 관역에 박혔습니다. 8점과 9점 사이의 애매한 라인에 걸쳐 있었어요. 이거 몇 점이야? 브래든이 관역으로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할인이 따라가서 확인했어요. 8점이네요.
라인에 걸쳐 있지만 8점 쪽이 더 많이. 이거 9점 아니야? 브래든이 끼어들며 말했어요. 화살이 라인을 건드리고 있잖아. 라인에 걸쳐 있을 때는 더 많이 차지한 쪽 점수로 계산해요. 할인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런 룰이 어디 있어? 브래든의 친구가 끼어들었어요. 라인만 건드려도 높은 점수 아냐? 아니에요. 정식 룰은. 할인이 설명하려 했지만 브래든이 말을 끊었습니다. 여기 심판도 없는데 뭔 정식 룰이야? 우리끼리 하는 거잖아. 브래든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거 명백히 9점이야. 봐, 라인 건드리고 있지? 친구들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9점 맞네. 확실히 라인 건드리고 있어. 할인은 할 말을 잃었어요. 이건 명백한 우기기였지만 심판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좋아요. 9점으로 하죠. 할인이 결국 양보했어요. 브래든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양궁 별거 없네. 9점은 나쁘지 않은 점수지. 이제 내 차례야. 브래든이 원래 위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할인이 정위치로 걸어가는 동안 친구들이 슬그머니 할인의 관역 쪽으로 다가갔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틈에 관역 지지대를 살짝 건드렸습니다. 관역이 미세하게 기울어졌어요. 바람 저항이 증가하고 명중률에 영향을 줄 만큼의 각도였죠. 할인이 활을 들고 자세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집중하려는 순간 브래든이 갑자기 큰 소리로 기침을 했어요. 콜로. 할인이 잠시 자세를 풀었습니다. 다시 집중하려 하자 이번엔 친구들이 속닥속닥 대화를 시작했어요. 야, 저 애 긴장한 것 같지 않아? 떨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압박감 때문에. 일부러 할인이 들을 수 있을 만큼의 목소리였어요. 할인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려는 의도가 명백했습니다. 할인이 다시 활을 들자 브래든이 또 기침을 했어요. 콜로. 미안, 목이 좀 아파서. 친구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브래든 감기야? 물 좀 마셔. 할인은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이들이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차분해졌어요. 세 번째로 자세를 잡았을 때 관역이 기울어져 있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미세한 각도였지만 할인의 예리한 눈에는 보였어요. 할인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다 끝나셨나요? 뭐가? 브래든이 시치미를 떼며 물었어요. 방해 말이에요. 할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묘한 위압감이 있었어요. 방해? 무슨 방해? 브래든이 어리둥절한 척했습니다. 할인이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할인이 정위치에서 활을 들고 자세를 잡자 브래든과 친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쟤 왜 저기서 쏘려고 해? 바람 엄청 부는데. 저기서 맞추기 어려울 텐데. 브래든이 염려하는 척 말했습니다. 할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원래 이렇게 쏘는 거니까요. 원래? 브래든이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국제대회에서는 바람막이 같은 게 없거든요. 자연 상태에서 쏘는 게 정식 룰이에요. 할인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친구들이 와 진짜? 그럼 되게 어렵겠네 하며 감탄했어요. 하지만 브래든의 표정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유리한 조건에서 쐈다는 게 드러난 셈이었거든요. 할인이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집중하려는 순간 갑자기 강한 바람이 몰려왔어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돌풍이었죠. 휘익! 바람이 양궁장을 가로질러 몰아쳤습니다. 관역이 흔들리고 주변 나뭇잎들이 회오리 바람에 휩쓸려 날아갔어요. 할인의 머리카락이 사방으로 흩날렸고 옷깃이 심하게 펄럭였습니다. 우와, 바람 장난 아니네. 브래든의 친구들이 놀라며 소리쳤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서쪽에서 검은 구름이 빠르게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소나기 전조였죠. 비 올 것 같은데? 한 친구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진짜네. 구름 완전 까맣다. 다른 친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브래든이 속으로 기뻐했어요. 이런 조건에서는 아무리 국가대표라도 제대로 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할인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과거 훈련이 떠올랐습니다. 진천 훈련장에서 겪었던 더 혹독한 날들이 스쳐 지나갔죠. 바람을 적으로 여기면 평생 이길 수 없다. 코치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바람을 잊고
바람과 친구가 되어라. 할인이 천천히 활을 들어올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후두둑 후두둑. 갑자기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몇 방울이었지만 곧 본격적인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우와, 비 온다. 완전 퍼붓는다. 브래든과 친구들이 소리치며 지붕이 있는 곳으로 뛰어갔습니다. 야, 너도 빨리 와. 젖어. 할인에게 외쳤어요. 하지만 할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비를 맞으며 여전히 활을 들고 있었어요. 머리카락에서 빗물이 흘러내렸고 옷이 젖어가기 시작했지만 자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에 미쳤나? 저런 비에서 뭐 하는 거야? 브래든과 친구들이 지붕 아래에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빗방울이 할인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에도 빗물이 들어갔지만 눈을 깜빡이지 않았어요. 활시 위에도 빗물이 맺혔고 화살 깃털이 젖어 무거워졌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한 조건이었어요. 비에 젖은 활시위는 탄력이 달라지고 젖은 화살은 궤도가 변합니다. 거기에 강풍까지 더해지면 정확한 조준이 거의 불가능하죠. 하지만 할인에게는 이런 훈련도 경험이 있었어요. 빗속에서의 훈련, 눈보라 속에서의 훈련, 모든 악조건에서 활을 쏘는 연습을 해왔거든요. 과거 훈련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장마철 폭우 속에서도 관역을 맞추는 훈련, 젖은 활시위의 변화된 특성을 익히는 연습, 빗물이 눈에 들어가도 조준을 유지하는 훈련. 비는 활쏘기의 적이 아니다. 코치님이 말씀하셨던 기억이 났어요. 모든 조건을 극복해야 진짜 궁수다. 할인이 화살을 활시 위에 걸었습니다. 젖은 화살깃이 평소와 다른 감촉이었지만 이미 익숙한 변화였어요. 빗물 때문에 약간 무거워진 만큼 조준점을 조정했습니다. 활시위를 당기기 시작했어요. 젖은 시위가 평소와 다른 저항을 보였지만 이것도 예상 범위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풀드로우까지 당겼어요. 소나기가 더욱 거세어졌습니다. 시야가 흐려질 정도였지만 할인은 관역을 놓치지 않았어요. 30m 거리의 관역이 빗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바람과 비의 패턴을 동시에 읽었어요. 바람은 좌측에서 우측으로, 비는 대각선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계산이 머릿속에서 순식간에 이루어졌죠.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바람이 잠시 약해지고 빗줄기가 잠깐 가늘어지는 순간을 포착했어요. 손가락이 활시 위에서 떨어졌습니다. 젖은 시위가 평소와 다른 소리를 냈지만 릴리즈는 완벽했어요. 굵은 빗방울들이 화살의 궤도를 방해했지만 정확한 계산 아래 날아가는 화살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브래든과 친구들이 지붕 아래에서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저게 맞을 리가 없어. 브래든이 중얼거렸어요. 저런 비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화살은 예상과 달리 안정적인 궤도를 그리며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빗방울에 밀려 약간 좌측으로 치우치는 것 같았지만 곧 원래 궤도로 돌아왔어요. 할인이 빗방울의 저항까지 계산해 넣었던 거죠. 한 친구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거 제대로 날아가고 있는데 설마. 다른 친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화살이 관역에 가까워졌어요. 소나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분명히 관역을 향해 정확히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또 화살이 관역에 박히는 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들려왔어요. 하지만 소나기 때문에 정확한 점수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몇 점인지 봐야겠는데. 브래든이 우산을 찾으며 말했어요. 우산 없어. 친구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할인은 여전히 빗속에 서 있었어요. 온몸이 흠뻑 젖었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마치 비가 오는 것도 모르는 것처럼 차분했죠. 활을 어깨에 메고 관역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괜찮아? 브래든이 소리쳤어요. 감기 걸려. 할인이 고개를 돌려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빗속을 걸어가는 할인의 모습이 묘하게 인상적이었어요.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지만 걸음걸이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할인이 관역에 다가갔습니다. 빗방울이 관역을 때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화살의 위치는 선명하게 보였어요. 10점. 정확히 중앙의 골드링에 박혀 있었습니다. 할인이 뒤를 돌아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어요. 브래든과 친구들이 지붕 아래에서 그 신호를 보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10점이래. 한 친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말이 안 돼. 브래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런 비에서 10점이라니. 진짜 대단한 것 같은데. 다른 친구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할인이 화살을 뽑고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할인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확인하셨나요? 할인이 브래든에게 물었어요. 아직. 브래든이 머뭇거렸습니다. 그럼 같이 가서 확인해 보실래요? 할인이 제안했어요. 결국 모두가 우르르 뛰어가서 관역을 확인했습니다. 몇 초 만에 모두 흠뻑 젖었지만 화살의 위치는 명확했어요. 10점 정중앙이었습니다. 이거 진짜네. 브래든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소나기가 점점 거세어졌어요. 모두가 다시 지붕 아래로 뛰어갔습니다. 옷이 다 젖어서 추위가 느껴졌죠. 어떻게 저런 비에서? 한 친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다른 친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브래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9점과 할인의 10점. 그것도 완전히 다른 조건에서 나온 결과였죠. 할인이 마지막으로 다가왔어요. 여전히 비를 맞고 있었지만 전혀 괴념치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날씨를 훈련 최적 날씨라고 불러요. 할인이 조용히 말했어요. 바람과 비가 함께 있어야 진짜 실력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브래든과 친구들이 말문이 막혔어요. 그들에게는 최악의 조건이었지만 할인에게는 오히려 좋은 조건이었던 거죠. 그럼 내가 진 거네. 브래든이 마침내 인정했어요. 약속 기억하시죠? 할인이 빗방울을 머리에서 털어내며 말했어요. 소나기가 잦아들기 시작했고 양궁장에는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브래든과 친구들은 지붕 아래에서 젖은 옷을 털고 있었지만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이거 정말 일어난 일이야? 안경을 쓴 친구가 관역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화살은 여전히 10점 정중앙에 박혀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화살깃에 맺혀 있었지만 그 위치만큼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죠. 저런 날씨에서 저게 가능한 거야? 다른 친구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브래드는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자신만만했던 표정은 온데간데없고 당황과 부끄러움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바람막이 뒤에서 겨우 9점을 낸 자신과 폭우와 강풍 속에서 10점을 맞춘 할인 사이의 격차가 너무나 컸거든요. 할인은 여전히 빗속에 서 있었어요.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어떻게? 브래든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어떻게 저런 비에서? 연습이에요. 할인이 간단하게 답했어요. 한국에서는 사계절 내내 야외에서 훈련해요. 비 오는 날에도? 한 친구가 놀라며 물었어요. 오히려 비 오는 날을 선호하는 선수들도 있어요. 할인이 머리에서 빗방울을 털어내며 말했어요. 더 집중이 잘 되거든요. 친구들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들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세계였습니다. 그럼 너는 언제부터 양궁을 했어? 브래든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8살 때부터요. 벌써 10년이 됐네요. 10년? 친구들이 감탄했습니다. 매일 몇 시간씩 훈련해요. 주말에는 하루 8시간도 쏘는 날이 있고요. 할인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브래든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자신이 중학교 때 여름 캠프에서 몇 주 배운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어요. 그럼 내가 완전히 진 거네. 브래든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아니에요. 할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도 9점을 맞추셨잖아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조건이. 브래든이 말하다가 멈췄어요. 브래든의 친구들이 그를 쳐다봤습니다. 바람막이 뒤에서 쏘고 온갖 편의를 봐가며 9점을 낸 것과 폭우 속에서 10점을 맞춘 것의 차이를 인정해야 하는 순간이었어요. 내가 조건을 유리하게 만들었지. 브래든이 마침내 인정했어요. 바람막이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래도 관역을 맞추신 거는 실력이에요. 할인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브래든의 친구들이 할인을 다시 바라봤어요. 승부에서 이겼으면서도 상대방을 깎아내리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너 정말 대단하다. 안경 쓴 친구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어. 맞아. 다른 친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에 너를 무시한 게 부끄럽다. 할인이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브래든이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할인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브래든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너를 무시하고 한국 양궁을 얕보고. 정말 죄송해. 그리고 조건도 불공평하게 만들었어. 브래든이 계속 말했어요. 정말 부끄럽다. 친구들도 하나둘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미안해.
처음부터 너를 놀렸던 거 사과할게. 할인이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정말 괜찮아요. 오히려 좋은 경험이었어요. 좋은 경험? 브래든이 의아하게 물었어요. 이런 조건에서 쏠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할인이 빗방울을 맞으며 말했어요. 브래든과 친구들이 놀랐어요. 그들은 할인을 방해하고 조롱하려 했는데 할인은 오히려 그것을 훈련의 기회로 받아들인 거였어요. 너 정말 대단하다. 브래든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이제야 알겠어. 왜 내가 국가대표인지. 할인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한국은 바람을 맞서는 게 아니라 이용하는 법을 배워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의 대형 컨벤션 센터가 세계 양궁대회 미국 예선전 회장으로 변모했어요. 거대한 천장에는 수십 개국의 국기가 걸려 있었고 관중석에는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주최국이 미국이다 보니 성조기를 든 관중들의 함성이 유독 컸어요. USA, USA. 미국 대표팀이 입장할 때마다 터져나오는 환호성이 경기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하지만 한 구석에는 조용한 관중들이 있었어요. 관중석 상단부에 앉은 5명의 젊은 남성들이었죠. 한 달 전 캠퍼스에서 할인과 마주쳤던 브래든과 그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저기 태극기 보여? 브래든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응, 저기 한국 선수들 나오나 봐. 안경 쓴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한국 대표팀이 입장하기 시작했어요. 빨간색과 파란색이 선명한 태극기 패치를 단 선수들이 차례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작지만 당당한 걸음으로 걸어 나오는 선수가 있었어요. 김아린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가 무시했던 그 애 맞아? 한 친구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맞아. 김아린. 브래든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이제 그냥 무섭다. 사람 같지가 않아. 진짜 멋있다. 다른 친구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할인은 한국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태극 마크가 새겨진 검은색 상의와 하얀색 하의, 그리고 등 뒤에는 KOREA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한 달 전 캠퍼스에서 봤던 소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의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경기장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어요. 여자부 개인전 예선이 곧 시작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흐림, 풍속 초속 15m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브래든과 친구들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풍속 15m라니 한 달 전보다도 더 강한 바람이었습니다. 저런 바람에서 경기를 해? 완전 미친 날씨네. 선수들 힘들겠다. 실제로 경기장 안으로 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관중석의 깃발들이 심하게 펄럭였고 선수들의 머리카락과 옷깃이 계속 날렸습니다. 몇몇 선수들이 컨디션을 확인하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할인은 달랐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어요. 오히려 바람을 맞으며 깊게 숨을 들이키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선수들, 위치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할인이 자신의 레인으로 걸어갔어요. 70m 거리의 관역이 저 멀리 보였습니다. 바람 때문에 관역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예선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각국의 선수들이 차례로 활을 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강풍 때문에 대부분의 선수들이 고전하고 있었습니다. 화살이 바람에 밀려 관역을 벗어나거나 낮은 점수를 기록하는 선수들이 많았어요. 미국 선수가 쏜 화살도 8점에 그쳤습니다. 관중들이 아쉬워하는 탄식을 내뱉었어요. 드디어 할인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관중석의 브래든과 친구들이 긴장하며 지켜봤어요. 할인이 활을 들어올렸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었지만 한 달 전처럼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완벽한 자세로 관역을 조준했습니다. 화살을 활시 위에 걸고 천천히 당겼어요.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읽는 시간이었습니다. 3초 정도의 짧은 순간이었지만 할인에게는 충분했어요.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화살을 날렸습니다. 화살이 바람을 가르며 날아갔어요. 처음에는 좌측으로 밀리는 듯 했지만 곧 궤도를 수정하며 관역을 향해 정확히 날아갔습니다. 또 화살이 관역 정중앙에 박혔습니다. 10점이었어요. 경기장이 순간 조용해졌다가 곧 감탄의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관중석의 브래든과 친구들이 숨을 멈춘 채 일어섰어요. 자신들도 모르게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다. 저런 바람에서. 카메라가 할인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어요. 경기장 대형 스크린에 그녀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눈빛은 고요하지만 단단했어요. 그 눈동자에는 오직 관역만 담겨 있었습니다. 세월은 흘러도 어떤 슬픔은 그대로 남습니다. 정숙은 아들을 잃은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날의 기억 속에 갇혀 살고 있었죠. 아들 민수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북적였고 정숙은 넋을 잃은 채 영정 앞에 앉아 있었어요. 아들의 웃는 얼굴이 담긴 사진을 보면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겨우 35의 나이에 이제 막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아가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으니까요. 장례식장 안은 국화꽃 향기로 가득했고 조문객들의 위로는 정숙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두 손주를 데리고 집을 나갔어요. 처음엔 친정이라도 다녀오는 줄 알았죠. 상심한 며느리를 위로해줄 친정 부모라도 만나고 오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수지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소식은 없었죠. 정숙은 불안한 마음에 수진의 친정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친정 부모님도 며느리의 행방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정숙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서랍에 보관해두었던 집문서가 사라진 겁니다. 처음엔 자신이 잘못 둔 줄 알았어요.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느라 어디 다른 곳에 넣어둔 건 아닐까 싶어서 집안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옷장 안도 뒤지고 책장 사이사이도 확인했죠.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문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귓가에 들려오기 시작한 게 말이죠. 아들 죽자마자 집문서 들고 도망갔다더라. 요즘 며느리들은 정도 없어. 시어머니 혼자 남겨두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슈퍼마켓에서도 골목길에서도 사람들은 정숙을 불쌍하다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정숙은 그 말들을 듣고 있노라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어요. 3년 동안 함께 살면서 정성껏 손주들을 키우고 남편 없이도 꿋꿋하게 살아가던 수진의 모습을 봐왔으니까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저녁엔 민수가 돌아오길 기다리던 수진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죠. 집문서는 사라졌고 수진은 연락도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증발해버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해갔어요. 보험금도 받아갔을 거야. 남편 죽고 나서 돈 챙겨서 새 출발하려는 거겠지. 처음부터 수상했어. 젊은 여자가 시어머니랑 사는 게 말이나 돼. 정숙은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보다 더한 배신감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밤마다 아들의 사진을 꺼내들고 울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그렇게 아끼던 마누라가 이럴 줄 알았니? 엄마를 이렇게 버리고 갈 줄 알았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배은망덕한 며느리에 대한 원망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습니다. 정숙의 마음속엔 수진이라는 이름이 저주처럼 새겨졌습니다. 집을 잃은 정숙은 월세방을 전전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처음엔 친척집에 머물렀지만 오래 신세를 질 수는 없었죠. 친척들도 처음엔 동정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눈치를 주기 시작했어요. 형님, 우리도 형편이 넉넉한 건 아니라서요. 그 말을 듣고 정숙은 서둘러 짐을 쌌습니다. 결국 작은 원룸을 얻어 이사를 했죠. 방 한 칸에 부엌이 딸린 좁은 공간이었어요. 창문 밖으로는 다른 건물의 벽만 보였고 햇빛도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벽지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바닥은 삐걱거렸어요. 그래도 정숙은 감사했습니다.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월세를 내려면 돈을 벌어야 했죠. 60대의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정숙은 동네 반찬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습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 12시간을 서서 일했죠. 감자를 깎고 물을 썰고 나무를 다듬는 일이었습니다. 허리는 점점 굽어갔고 손가락은 칼에 베이고 물에 불어 터지기 일쑤였어요. 찬물에 손을 담그고 있노라면 관절이 시렸고 저녁이 되면 다리가 부어올랐습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먹고 살기 위해선 어쩔 도리가 없었으니까요. 월세는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두 달, 그렇게 밀린 돈이 쌓여갔어요. 집주인은 처음엔 인정을 베풀었지만 점점 독촉이 심해졌습니다. 할머니, 이러시면 저도 곤란해요. 다음 달까지는 꼭 내주셔야 합니다. 정숙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죠.
죄송합니다. 다음 달엔 꼭 드릴게요. 하지만 다음 달이 와도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반찬 가게 일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도 빠듯했어요. 쌀을 사고 전기세를 내고 수도세를 내고 나면 손에 쥐어지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전기가 끊겼습니다. 전기세를 석 달째 밀렸기 때문이었죠. 깜깜한 방 안에 홀로 앉아 있노라면 정숙은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촛불을 켜고 밥을 먹는 날이 이어졌어요. 냉장고도 쓸 수 없어서 음식은 금방 상했고 여름엔 더위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선풍기 하나 돌릴 수 없어서 땀을 뻘뻘 흘리며 밤을 지새웠죠. 겨울엔 추위에 떨며 이불을 여러 겹 덮고 잠을 청했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나올 정도로 추운 방 안에서 정숙은 몸을 웅크리고 아침을 기다렸어요.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정숙의 얼굴엔 주름이 더 깊어졌고 머리엔 흰머리가 늘어났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자신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이게 정말 나인가 싶을 정도로 초라하고 늙어버린 얼굴이었죠. 밤마다 정숙은 작은 액자 속 아들의 사진을 꺼내 들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오늘도 힘들었다. 허리가 아파서 똑바로 서기도 힘들어. 그래도 참고 일했어. 안 그러면 살 수가 없잖니. 아들의 사진은 대답이 없었지만 정숙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본다면 내 마누라가 우리 집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겠니? 엄마를 이렇게 만든 게 다 그 여자 때문이야. 집문서를 들고 도망치지만 않았어도 엄마가 이렇게까지 고생하진 않았을 텐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수진에 대한 원망은 세월이 흘러도 줄어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루하루 힘든 삶을 살아갈수록 그 원망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정숙은 수진을 용서할 수 없었죠. 배은망덕한 도둑년이라는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정숙의 밤은 깊어만 갔고 원망은 마음속에 단단히 뿌리내렸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정숙은 반찬 가게 일을 마치고 퇴근길에 올랐어요. 우산도 없이 걷는 길은 쓸쓸했습니다. 빗물이 옷을 적셔도 신경 쓸 여유가 없었죠. 하루 종일 서서 일한 탓에 다리는 천근만근이었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시장 골목을 지나는데 문득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골목 한켠에 여인 한 명이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찢어진 패딩 점퍼를 걸친 채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고 있었죠. 정숙은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구걸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여인 옆에는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은 아이들은 맨발로 서 있었고 얼굴은 흙투성이었어요. 큰 아이는 6살쯤 되어 보였고 작은 아이는 4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비에 젖어 떨고 있는 아이들을 보자 정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정숙은 다가가서 여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저게 수진이냐? 믿을 수 없었습니다. 3년 전 집문서를 들고 도망친 며느리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거리에 앉아 있다니 말이죠. 정숙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앞에 놓인 종이컵을 붙잡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수진아.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 얼굴은 정숙이 기억하던 며느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볼, 핏기 없는 입술, 생기를 잃은 눈동자. 3년이라는 시간이 수진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죠. 수진은 시어머니를 알아보고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니.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정숙은 무릎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게 뭐야? 넌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을 휘감았습니다. 집문서를 들고 도망친 며느리를 원망했던 3년의 세월이 순간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아니, 원망은 여전했어요. 하지만 눈앞의 광경은 정숙이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수지는 고개를 조아리며 울먹였습니다. 두 아이도 엄마 뒤에 숨어서 겁에 질린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정숙은 손주들의 모습을 보고 더욱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통통하고 예쁘던 손주들이 이렇게 말라비틀어진 모습으로 거리에 서 있다니 말이죠.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이놈의 년아, 넌 대체 왜 이렇게 된 거야?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들 뭐야? 가족인가 봐.
정숙은 부끄러움도 잊은 채 수진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일어나. 일단 우리 집으로 가자. 수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전 갈 수 없어요. 면목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수진의 팔을 붙잡고 억지로 일으켰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 비 맞으면서 여기 있을 셈이냐? 애들이라도 생각해. 수진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고 정숙은 두 손주의 손을 잡고 골목길을 벗어났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네 사람의 뒷모습은 빗속에 흐릿하게 사라져갔습니다. 허름한 월세방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정숙은 자신의 처지가 더욱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좁은 방 한 칸에 살림살이라곤 낡은 이불 몇 장과 작은 밥상이 전부였죠. 수진과 두 아이를 이끌고 들어온 정숙은 잠시 망설였어요. 이런 곳에 며느리와 손주들을 들릴 생각을 하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밖에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아이들은 온몸이 젖어 부들부들 떨고 있었으니까요. 일단 젖은 옷부터 벗어라. 애들 감기 걸리겠다. 정숙은 옷장에서 낡은 수건을 꺼내 아이들에게 건넸습니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아이들의 옷을 벗기고 몸을 닦아줬어요. 정숙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마시면 몸이 좀 녹을 거라 생각했죠. 주전자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방 안은 잠시나마 따뜻한 기운이 돌았습니다. 수지는 방 한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손만 비비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차를 따라 수진 앞에 내려놓았죠. 마셔. 몸이라도 녹여야지.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 목소리는 너무나 작고 힘이 없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숙은 수진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3년 동안 쌓인 원망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며느리의 초라한 모습에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정숙은 참았던 말을 터뜨렸어요. 수진아.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수진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죠. 내가 우리 집문서 훔쳐간 거 모를 줄 알았어.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를 억누르느라 손바닥으로 탁자를 내리쳤어요. 탁! 소리가 좁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 아들 죽자마자 도망치고 손주들 데리고 사라지고 3년 동안 소식 한 번 없더니 이제 와서 이게 무슨 꼴이냐. 정숙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3년 동안 가슴속에 담아뒀던 울분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머니, 그때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뚝뚝 떨어뜨렸어요. 정숙은 며느리의 눈물을 보고도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울기만 하면 뭐가 달라지냐? 내가 집문서를 가져간 건 사실 아니냐? 내가 3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알기나 해?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눈물이 글썽였지만 참았습니다. 그런 적 없어요. 수진이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말만큼은 또렷했어요. 집문서, 제가 가져간 게 아니에요. 정숙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누가 가져갔다는 거야? 아들 장례 끝나고 내가 사라지고 집문서도 없어졌어.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하냐?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전 정말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그날, 전 그냥 말을 잇지 못하고 또다시 눈물을 흘렸죠. 정숙은 답답함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왜 도망쳤어? 왜 연락도 없이 사라진 거야?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몸을 떨며 울기만 했습니다. 정숙은 며느리를 바라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수진의 눈빛에는 거짓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3년 동안 쌓인 원망을 쉽게 내려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정숙은 돌아앉아 창밖을 바라봤죠. 빗소리만이 고요한 방 안을 채웠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은 오래도록 깨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아이들은 정숙이 깔아준 이불 위에서 깊은 잠에 빠졌어요. 오랜만에 따뜻한 곳에서 잠을 자는 아이들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정숙은 손주들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봤죠. 작은 아이의 뺨에 손을 가져다 대니 얼마나 말랐는지 뼈가 만져졌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수지는 여전히 방 한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은 수진 앞에 앉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말해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죠.
어머니, 그날 장례식이 끝나고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그날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민수의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집에 낯선 남자가 찾아왔죠. 박 과장이라고 했어요. 남편 친구라면서 들어왔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박 과장은 민수가 투자 사업을 함께 했던 사람이라고 소개했어요. 민수 씨가 투자금으로 3천만 원을 빌려갔다며 당장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수지는 그런 돈이 없다고 말했죠. 남편이 그런 투자를 했다는 것도 처음 듣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과장은 믿지 않았어요.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갚아. 안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어. 협박조로 말하더니 아이들을 보며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이쁜 아이들이네. 엄마가 돈을 못 갚으면 어쩔 수 없지 뭐. 그 말에 수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어머니가 집에 안 계셔서 다행이었어요. 계셨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박 과장은 며칠 뒤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엔 더 위협적이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집문서라도 내놔. 그걸로 담보대출 받아서 갚으면 되잖아. 수지는 단호히 거절했죠. 그건 시어머니의 재산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박 과장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지. 아이들이 불쌍하게 됐네. 그 말과 함께 수진의 집에 밤마다 전화가 걸려왔어요. 문 앞에서 누군가 서성이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수지는 공포에 떨었죠. 전 무서웠어요. 아이들이 다칠까봐.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울먹임으로 끊어졌습니다. 정숙은 말없이 듣고 있었어요. 수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밤 짐을 싸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어머니께 말씀드리려 했지만 어머니도 위험해질까봐 그냥 나왔습니다. 수진이 집을 나선 그날 밤 박 과장은 집에 침입했던 것이었죠. 나중에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박 과장이 집문서를 훔쳐 달아났다는 것을요. 전 경찰에 신고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박 과장은 저를 오히려 사기꾼이라고 했습니다. 민수 오빠가 돈을 빌려간 게 사실이라면서 저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어요. 수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경찰은 민사 문제라며 개입할 수 없다고 했고 수지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죠. 그 후로 아이들 데리고 거리로 나앉았어요. 신용불량자가 돼서 일자리도 구할 수 없었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무능해서 어머니를 지켜드리지 못했어요. 수진은 바닥에 엎드려 흐느꼈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3년 동안 며느리를 원망했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수지는 도망친 게 아니었어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시어머니를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스스로 희생했던 것이었습니다. 정숙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의 고백을 듣고 나니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3년 동안 쌓아온 원망의 벽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어요. 그럼 넌 도망친 게 아니라 살려고 한 거였구나. 목소리는 떨렸고 말끝은 흐느낌으로 끊어졌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흐느꼈습니다. 어머니, 전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단 한 번도요. 수진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어요. 다만 너무 부끄러웠어요. 어머니께 돌아갈 면목이 없었습니다. 집문서를 지키지 못했고 아이들마저 이렇게 만들었으니 수진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수진에게 다가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구나.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죠. 내가 널 오해했어. 3년 동안 나는 널 도둑년이라고 욕했어. 밤마다 민수 영정 앞에서 널 저주했단다. 정숙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울었어요. 3년 동안 쌓였던 오해와 아픔이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정숙은 수진의 등을 쓰다듬으며 되풀이해서 사과했어요. 미안하다. 미안해. 수진도 시어머니의 품에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야말로 죄송해요. 제가 더 강했어야 했는데, 제가 더 지혜로웠어야 했는데. 밤은 깊어갔고 두 사람의 울음소리는 좁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잠들어 있던 큰아이가 눈을 떴어요. 엄마, 할머니,
아이는 울고 있는 두 사람을 보며 겁먹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숙은 서둘러 눈물을 닦고 손주에게 다가갔어요. 괜찮아. 할머니랑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 다시 자렴. 정숙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독였습니다. 아이가 다시 잠들자 정숙은 수진을 마주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 그만 울자. 우리가 할 일이 있어. 수진은 눈물 젖은 얼굴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박 과장 그 사람 찾아야겠어. 집문서를 돌려받아야지. 정숙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이미 3년이나 지났어요. 그 사람이 아직도 집문서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지만 정숙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있든 없든 찾아봐야지. 그 사람이 우리 모녀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냥 넘어갈 순 없어. 정숙의 눈빛은 강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의지였죠.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일찍 일어나 반찬 가게 사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죄송하지만 오늘 하루만 쉬어도 될까요? 급한 일이 생겨서요. 사장님은 흔쾌히 허락해줬어요. 정숙은 수진을 깨웠습니다. 일어나. 우리 박 과장 그 사람 찾으러 가자. 수진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내가 어디서 그 사람을 마지막으로 봤는지만 말해줘.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옛날 부동산 사무실이었어요. 거기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정숙은 옷을 챙겨 입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거기부터 가보자. 아직도 그곳에 있을지 모르니까. 두 사람은 아이들을 옆집 아주머니께 잠시 맡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정숙의 발걸음은 결연했어요. 3년 동안 쌓였던 억울함과 분노가 이제는 정의를 향한 의지로 바뀌었습니다. 수지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이 연로한 시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나서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두 사람은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했고 창밖으로 펼쳐진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정숙과 수진은 낡은 상가 건물 앞에 섰습니다. 수진이 손가락으로 2층을 가리켰어요. 저기, 저 부동산 사무실이에요. 간판은 빛바랜 채로 걸려 있었고 유리창은 먼지로 뿌옇게 흐려져 있었습니다. 정숙은 심호흡을 하고 계단을 올라갔죠. 수진이 뒤따랐지만 다리가 떨려서 제대로 걷기도 힘들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담배 연기가 자욱한 사무실이 보였습니다. 낡은 책상 뒤에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머리는 반쯤 벗겨졌고 배가 볼록 나온 체격이었습니다. 남자는 컴퓨터 화면을 보다가 손님이 들어오자 고개를 들었죠.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그 순간 수진과 눈이 마주치자 남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당신, 박 과장 맞죠? 정숙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박 과장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태연한 척했어요. 누구시죠? 저 아는 분인가요? 하지만 수진을 힐끔 보는 그의 눈빛에는 동요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잘난 척하지 마세요. 당신이 3년 전에 우리 집 집문서 훔쳐간 거 다 알아요. 박 과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증거라도 있어요? 이 뻔뻔한 태도였죠. 정숙은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참았습니다. 당신이 우리 며느리한테 돈을 갚으라고 협박했잖아요. 없는 투자금을 받아내려고 집문서까지 훔쳐갔고요. 박 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할머니,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나가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겁니다. 그 순간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그때 통화 녹음, 제 핸드폰에 남아있어요. 박 과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수진은 가방에서 오래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거, 고장나서 버리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다녔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수리해서 켜봤더니 당신이 협박하던 통화 내용이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박 과장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내가 언제? 하지만 수지는 핸드폰을 조작해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스피커에서 박 과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민수 씨가 빌려간 돈 당장 갚아. 안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음성은 선명했고 협박하는 투의 말투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박 과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이건 말을 잇지 못하고 우물쭈물했습니다. 정숙은 냉정하게 말했죠. 이 녹음 파일 들고 지금 당장 경찰서 갈 겁니다. 당신이 협박했다는 증거도 있고
그날 우리 집에 침입했다는 증언도 확보할 수 있어요. 사실 증언을 확보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정숙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 과장은 무릎이 꺾이듯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잠깐만요. 할머니. 이건 오해가. 하지만 정숙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해고 뭐고 없어요. 지금 당장 경찰서 갑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해요. 정숙은 수진의 손을 잡고 돌아서려 했어요. 기다리세요. 박 과장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집문서. 아직 가지고 있어요. 돌려드릴게요. 제발 경찰서는 가지 말아주세요. 정숙은 멈춰 섰습니다. 지금 당장 내놔요. 박 과장은 떨리는 손으로 금고를 열었어요. 그 안에서 낡은 봉투를 꺼내 정숙에게 건넸습니다. 정숙은 봉투를 열어 확인했죠. 집문서가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정숙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경찰서에 이 모든 걸 신고할 겁니다. 당신이 한 짓을 세상에 알릴 거예요. 박 과장은 애원하듯 손을 모았지만 정숙은 단호했어요. 두 사람은 사무실을 나와 곧장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녹음 파일과 집문서, 그리고 수진의 진술을 경찰에 제출했죠. 경찰은 즉시 수사를 시작했고 며칠 뒤 박 과장은 협박과 절도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정의는 비록 늦었지만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집문서를 되찾은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숙과 수진 그리고 두 손주는 다시 예전 집으로 돌아왔어요. 3년 동안 비어있던 집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곳곳에 거미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낡고 허름한 집이 정숙에게는 세상 어떤 곳보다 소중하게 느껴졌죠. 수진과 함께 청소를 하며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먼지를 닦고 바닥을 쓸고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였어요. 조금씩 집은 생기를 되찾아갔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정숙은 부엌에서 라면을 끓였어요. 변변한 반찬도 없었지만 네 식구가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는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허름한 식탁 위에 놓인 라면 한 냄비를 나눠 먹으며 아이들은 맛있다며 웃었어요. 할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큰 손주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정숙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죠. 많이 먹어라. 할머니가 앞으로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수지는 라면을 먹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3년 동안 거리를 떠돌며 하루하루를 버텨왔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이 배고파하며 울던 밤, 추위에 떨며 잠들던 날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악몽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끝났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시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숙은 수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그만 울어. 다 지나간 일이야.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정숙은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넌 잘못한 게 없어. 오히려 나야말로 미안하구나. 널 오해해서 3년 동안 원망만 했으니.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정숙은 손주들을 씻겼어요. 따뜻한 물에 아이들의 몸을 담그고 때를 밀어주며 깨끗이 씻겼습니다. 아이들은 물장난을 치며 깔깔 웃었죠. 그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아이들의 웃음이었어요. 정숙은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을 재운 뒤 정숙과 수지는 거실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새벽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긴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죠. 수진아,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힘들었던 일들은 다 잊고 앞만 보고 살아가자.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다시는 도망치지 않을게요.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정숙은 수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맙다. 내가 돌아와줘서 정말 고맙구나. 두 사람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서로를 오해하고 원망했지만 이제는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두 사람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 주었죠. 창문 밖 골목길에는 새벽 햇살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내린 비로 생긴 물웅덩이에 햇빛이 반사되어 빛났어요. 그 빛은 마치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오해로 시작된 3년의 지옥은 끝났습니다. 정숙과 수진 그리고 두 손주는 다시 가족이 되었어요. 서로의 품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정숙은 아들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민수야, 보이니?
내 마누라랑 아이들이 돌아왔어. 이제 엄마가 잘 돌볼게. 걱정하지 마. 사진 속 아들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정숙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죠.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수지는 시어머니 옆에 앉아 함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제가 오빠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오빠가 사랑했던 이 가족을 제가 지킬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어둠은 걷히고 빛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픔과 오해를 딛고 일어선 가족의 새로운 출발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일들이 있겠지만 이제는 함께이기에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요.